자폐 스펙트럼과 하이퍼월드 책을 뭐 관심을 갖고 여기 와주신 분들이 이렇게 많아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이 드네요. 저는 그 김경화라고 하고요. 자폐 스펙트럼과 하이퍼월드라는 이 책을 번역을 한 사람입니다. 이 책이 원래 원서가 일본에서 나왔던 일본인 연구자가 쓴 책이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일본이랑 좀 인연이 있다는 것도 이야기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지금은 한국에 와 있습니다만 한 2000년대 중반부터 한 15년 넘게 일본에 살았어요. 그리고 일본에서 연구를 하고 일본에 있는 대학에서 뭐 가르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 있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제가 미디어 인류학자라는 이름으로 저를 소개를 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어떤 면에서는 그런 좀 학자랄까 연구자적인 차원에서 이 주제를 접하고 번역을 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뭐랄까 이 주제의 그 심오함이랄까 제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굉장히 깊은 메시지가 있다는 거를 많이 느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가 지은 책만큼 이 책에 대해서는 뭐랄까 마음이 예사롭지가 않은 마음 아시려나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제가 저자도 아닌데도 번역을 하는 입장에서 이 책에 대해서 이야기도 좋을까 고민이 저 스스로는 좀 되기도 했었는데 그래도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은 거를 공부를 했고 또 이 책을 읽고 무엇인가 생각이 들어서 여기 와주신 분들일 거라 생각하면 저도 굉장히 힘이 되고 또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여기 오시는 분들 환영하고요. 오늘 비가 많이 왔다고 하는데 아마도 수해 입지 않고 오셨을 거라 믿고요. 요즘 건강 조심해야 되는 때인데 비가 많이 와서 어떨까 싶었는데 좋은 스타트가 된 것 같습니다. 제 소개 잠깐 드리면은 아까 그 운영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디지털 미디어를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신문 기자도 했었어요. 이게 90년대 중반이니까 너무 옛날이죠.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인터넷 기업에서 일을 좀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는 인터넷이라는 주제에 좀 꽂혀서 인터넷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연구자가 되었고 일본에서 연구자로서 일본에 있는 대학교에서 가르쳤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책을 몇 권 냈었는데 이런 책들을 냈어요. 제가 지금 화면으로 보여드리는. 근데 아까 황필건 운영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모든 것은 인터넷에서 시작되었다라는 책을 가지고 세모람 북토크를 한번 해봤던 게 저한테는 인연이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이 책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같이 다 우리 읽고 있는 이 자폐 스펙트럼과 하이퍼 월드라는 책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제가 저자로서라기보다는 이제 번역자로서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우리가 같이 얘기를 나누는 것도 저자 입장에서 제가 이야기를 드린다기보다는 제가 번역을 하면서 공부하면서 아니면은 이 저자분하고 소통을 하거나 저자의 다른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부분들 이런 것들을 조금 같이 공유하고 좀 독자로서 우리가 같이 느끼는 점들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일본어 원서가 이렇게 생겼어요. 제가 이게 어, 이, 일본어 원서는 하드카바로 돼 있었는데 이게 뭐 일본어를 읽으실 수 있는 분들은 읽으실 수 있겠죠. 하이퍼월드라고 하는 게 이 자폐 스펙트럼과 하이퍼월드라고 하는 책에도 들어가 있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일본어 원서에서는 아주 큰 하이퍼 월드 이렇게 큰 제목이 되었고요. 여기에 그 부제로 있는 게 공감하는 자폐증 아바타들이라는 어, 부제였습니다. 근데 사실은 여기서 자폐증이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는데 책을 읽어보면은 저희가 자폐증이라는 단어보다는 자폐 스펙트럼이라는 단어를 더 쓰고 싶잖아요. 아마 책을 읽으셨으면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왜 이 책의 제목에선 자폐증이라고 했을까? 저도 그런 점이 조금 마음에 걸리기도 했고 그래서 한국에서 책의 제목을 만들 때는 자폐 스펙트럼과 하이퍼월드라는 제목으로 바꿔보았습니다. 사실은 이 제목을 바꿀 때 제목을 어떻게 지어야 되는 걸까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서 어, 신경 다양성 당사자분들이 계시는 단톡방에다가 의견을 여쭤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역시 자폐증이라는 단어는 별로 좋지 않을 것 같다는 의견을 주시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자폐 스펙트럼과 하이퍼월드라는 제목으로 출판사 계신 선생님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정했습니다. 이 책을 보면은 요 밑에 아랫부분에 어,
제가 지금 이게 커서가 안 보이는데 여기 그 부제 비슷하게 쓰여져 있는 글들이 있는데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자폐증을 가진 성인은 세계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일본말로 이렇게 써 있어요. 그 아래에는 조금 작은 글씨로 가상 공간에서 선명한 표현을 하고 있는 그들의 알려지지 않는 뇌 속의 세계를 파고든다. 라는 부제랄까 마케팅용으로 만든 문구일지도 모르지만 이런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은 저 이 문구에 대해서도 고민이랄까 생각을 참 많이 했는데 뭐랄까 이 책이 갖고 있는 어떤 핵심적인 부분들을 잘 이렇게 요약을 한 단어란 생각이 들기는 해요.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자폐 스펙트럼, 저희 이제부터 자폐 스펙트럼이라고 저는 말을 하고 싶은데요. 이 자폐 스펙트럼이라는 주제가 대체로 우리 사회에서는 아동에 대한 이야기거나 교육에 대한 이야기거나 아니면 학부모에 대한 이야기, 우리 아이가 자폐 스펙트럼이 있어, 자폐가 있어 라는 거를 부모가 먼저 얘기하는 것부터 그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거를 새삼스럽게 느끼게 되더라고요. 자폐 스펙트럼이 있었다고 한 사람들이 성인이 됐을 때 어떻게 사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별로 하지 않고 우리 사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큰 관심도 없을 뿐더러 그들의 세계를 들여다보는 것도 사실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어떤 굉장히 새로운 시각을 저한테 보여준 책이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었습니다. 책에 대한 거는 이제 읽으시면 더 많이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이런 내용은 북토크라는 게 약간 책에서만 알 수 없는 내용들이 좀 있어야 재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갖고 와봤는데 이 이케가미 에이코라고 하는 저자분이 지금 70대 초반쯤 되신 일본인 여성이신데요. 지금 미국에서 계속 교수를 하시는 선생님이세요. 그런데 이 선생님이 제가 지금 화면을 보면 오른쪽에 영어 책과 일본어 책이 두 개 세트로 되어 있는 책이 뭐 4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조금 작게. 영어로 먼저 책을 쓰시고 그렇게 책을 쓴 것을 이제 일본어로 번역을 해서 일본에서 출판을 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해오셨고 이쪽에 오른쪽에 영어와 일본어판을 같이 보여주고 있는 게 이 선생님이 오래전에 쓰신 책이에요.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무슨 내용을 공부하시는 분이냐 하면 명예와 수능, 사무라이 정신의 역사사회학, 아름다움과 예절의 유대, 일본 교제 문화의 정치적 기원. 이 뭔가 역사 공부하시는 느낌 안 드세요? 에도 시대에 대한 역사 공부를 하시는 분이에요. 이런 분이 왜 자폐 스펙트럼에 대한 책을 썼을까? 참 신기하죠. 근데 이 책을 보시면 왜 이런 내용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 굉장히 자세하게 소개가 되어 있으니까 아, 이런 공부를 하신 분이구나. 그리고 이 책들이 아마 책에도 잠깐 언급이 되죠. 이런 공부를 하셨고 이런 연구를 하신 분인데 결국은 자폐 스펙트럼과 가상 공간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흘러오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화면 보시면 왼쪽에 2권 조금 크게 2권의 책을 좀 여기다 보였는데 붙여놓았는데요. 이 2권의 책이 비교적 최근 일본에서 나온 책입니다. 맨 왼쪽에 있는 책이 에도와 아바타, 우리들의 내면에 있는 다양성이라는 제목입니다. 이거는 이제 이케가미 선생님뿐 아니라 다른 선생님이랑 두 분이 공저를 하신 책인데 굉장히 재미가 있는 책이에요. 에도 시대라고 하면은 우리나라로 하면은 조선 시대 같은 정도의 그 시대예요. 약간 역사적으로 몇백 년 전인데 그 에도 시대에서 아바타와 굉장히 비슷한 방식의 복수의 정체성, 다양성이라는 것이 존재했었다. 이거 역사 이야기를 하면서 메타버스, 아바타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재미있게 엮어낸 책이에요. 저는 이런 책도 조금 일본에서 한국어로도 조금 더 번역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옆에 있는 책은 자폐증이라는 지성입니다. 우리가 흔히 자폐증이라고 하면 물론 우리는 스펙트럼이라고 부르는 게 좋다고 생각하지만 제목이 증이니까 그냥 읽을게요. 자폐증이라고 하면 뭔가 지능이 낮다거나 사회성이 떨어진다거나 이야기가 불가능하다거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기가 굉장히 쉬운데 이 책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얼마나 훌륭하고 멋진 일인가 소수파로 사는 게 힘들지만 이것이 지성으로서 얼마나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쓴 책이 바로 자폐증이라는 지성입니다. 사실 저는 이 2번째 책은 직접 읽지를 못했어요.
이 에도와 아바타는 읽었는데 이 두 번째 책은 제가 딱 일본에서 나올 때쯤에 나왔고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이 책을 미처 구해서 보진 못했습니다만 이 책도 굉장히 재미있게 읽으셨다는 제 주변에 동료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번에 가면 제가 이 책을 좀 사서 읽을 생각입니다. 아무튼 이케가미 씨의 이 세계라는 게 상당히 폭이 넓고 뭐라고 할까 조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늠하기 어려운 어, 상당히 높은 성찰을 담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선생님은 에도 시대와 사무라이 뭐 이런 걸 연구하다가 지금은 아바타 연구를 하게 되신 분이죠. 굉장히 재미있고 그리고 그런 어떤 폭넓은 연구에서 나올 수 있는 굉장히 재미있는 성과가 저는 이 자폐 스펙트럼과 하이퍼월드라는 책에 녹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 책을 번역하겠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조금만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사실은 많은 이제 자폐 스펙트럼과 관련된 이야기가 내 주변에 자폐를 가지신 분이 있어요. 아니면 우리 자녀가 그래요. 아니면 우리 친척이 그래요. 이런 이야기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니면 우리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우리 클래스에도 그런 아이가 있어요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저는 그런 경우가 제 주변에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저랑 좀 관계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쭉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제 앞에 삶에서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케가미 씨가 서론에서 얘기한 거랑 굉장히 비슷한 상황이었는데 저는 사실 이 연구가 가상 공간에 대한 연구라는 점이 너무 흥미로워서 조금씩 빠져들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요게 제가 캡처해서 붙여놓은 이 그림이요. 일본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 메타버스 공간에 제가 들어가 있는 공간 모습입니다. 이 뛰고 있는 캐릭터가 저거든요. 결국은 저도 뭐랄까 이 오프라인에 있는 거랑 별로 크게 다르지 않는 방식으로 저를 메타버스에서 만들더라고요. 그런데 어쨌건 간에 저는 이 자폐 스펙트럼과 하이퍼월드라는 책이 이 메타버스, 가상공간, 인터넷 게시판, 인터넷이라고 하는 새로운 대륙에 대해서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시사점을 준다. 이렇게 하고선 이거 연구를 하고 번역을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까 제가 놓치고 있었던 사회에 굉장히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과제들, 뭐 신경 다양성이랄까? 아니면 우리가 어떤 사람들한테 갖고 있는 편견 같은 거를 굉장히 혼자 많이 반성도 하게 되고 성찰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가상공간이라는 의미에서 이 연구를 제가 처음 접하게 된 거는 사실 책보다는 이 다큐멘터리였어요. NHK에서 이 이케가미치 책이 나온 게 2017년이었는데 2019년 이 연구가 굉장히 흥미롭기 때문에 이 연구에 대해서 다큐멘터리를 제작을 해서 방영을 합니다. NHK의 자폐증 아바타의 세계라고 하는 제목으로 방영이 됐던 다큐멘터리인데요. 저도 이게 방영될 때 못 봤어요. 근데 그 이후에 그 당시 온디맨드 같은 거를 좀 보았고 그 다음에는 여기와 관련된 해설들을 찾아보면서 점점 더 잘 알게 되었는데 여기 이 안경 쓰신 여자분 계시죠? 동양 얼굴을 하고 계시는 이분이 이케가미 씨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자폐 스펙트럼과 하이퍼월드란 책에 등장하는 인터뷰를 하셨고 아니면 자폐를 갖고 있거나 장애를 갖고 있다고 해서 등장하셨던 캐릭터들이 지금 여기 이 제가 지금 캡처해 놓은 화면 속에 있는 이 캐릭터 혹은 인물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른쪽 왼쪽에 있는 게 젠틀 헤런이라고 아리스라는 이름으로 이 책에 등장하는 인물이에요. 이분이 어, 장애가 있으신 분이라서 휠체어를 아마 움직이셔야 되는데 인터뷰를 좀 하면 될까요? 했더니 바로 펄쩍 뛰어서 PC로 로그인하셨다는 그분입니다. PC에서 전 춤도 춰요. 이렇게 계셨고 왼쪽에 오른쪽에 왼쪽 위에 있는 분도 실제로 이분도 그 메타버스 공간에서는 다양한 캐릭터로 활동을 하시고 또 실제로는 오프라인으로 뵀을 때는 여러 가지가 불편해 보이기도 하지만 온라인 공간에서는 굉장히 스마트하고 많은 사람들 공감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메타버스 공간 중에서 이 제가 왼쪽 아래쪽에 보이는 어떤 굉장히 멋진 여성분이 이렇게 춤추는 듯이 보이는 장면 보이시나요? 캐릭터 아바타가 이게 이 세컨드 라이프라고 하는 메타버스 속에서 만들어진 댄스 추는 뭐라 그러죠? 클럽인가요? 춤추는 클럽인데 이 클럽 DJ를 하시는 분이 이제 당사자분이시고 여기서 같이 춤추시는 분들도 당사자분들이 많아요. 그 장면이에요.
결국은 이 메타버스라는 공간에서는 우리가 흔히 오프라인 공간에서는 불편할 것이다, 장애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쉬운 분들이 훨씬 더 편안하게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생활을 하시고 공감을 하더라라는 이야기가, 저는 이게 가상 공간의 한 특징을 굉장히 잘 캐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 책을 번역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강하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책을 보시면 좋겠죠. 몇 가지 제가 질문을 던져본 것이 있어서 한번 제가 왜 그런 질문을 던졌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을 드리고, 제가 오래 얘기할 것은 아닌 것 같으니까 좀 한번 여기 참가하신 선생님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일본어 원문의 그 표지에도 써 있던 것처럼 성인이 된 자폐 스펙트럼 당사자는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이게 우리들한테 잘 알려주지도 않았고, 이것을 이 사람들이 당사자들이 어떻게 세계를 보고 무엇을 느끼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묻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거를 좀 우리가 알고 묻고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상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물어진 적이 없는 질문이기 때문에 저는 그 질문을 하는 것만으로도 이 책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고요. 특히 제가 주목했던 부분은 이 책을 보면 자폐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어떤 그 증상이죠. 소위 이제 지금은 많은 어떤 사람들은 그거를 장애나 질병으로 보기도 하지만 이건 하나의 증상에 불과하다고 보는 시각도 있는 건데, 이 자폐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증상이 역사적으로 어떤 식으로 생각이 되어 왔고, 이게 왜 증이라 자폐증 질병이라고 생각되어져 왔는지에 대한 역사를 기술한 부분이 있지요. 그런데 그런 이제 역사를 기술한 부분을 이렇게 보면은 자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바뀌게 된 몇 가지 계기가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뭐냐면 당사자들이 자기의 자서전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유튜브에서 말을 하고 자서전을 쓰기도 하고 책을 쓰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자폐증 당사자가 스스로를 표현을 하는 그런 방식의 퍼블리시가 된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자폐증과 관련된 자폐 스펙트럼과 관련된 사회적 인식에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 우리가 지금까지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렇지만 않구나. 그렇지 않은 걸 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실제로는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함으로써 그 인식이 바뀌는 게 있죠. 그리고 실제로 그러면서 신경 다양성이라는 단어도 생기고, 신경 다양성이라는 거를 당사자들 스스로가 진행하는 운동으로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는 분들이 우리나라에도 많고 전 세계에 많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책이 좀 특별하다고 느꼈던 거는, 당사자가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는 굉장히 훌륭한 일인데 제3자가 당사자 이야기를 하는 거는 사실 거의 없었던 이야기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부모가 우리 애가 이래요. 아니면 교사가 우리 애가 이걸 잘 배워요 라고 얘기하는 거랑 전혀 다르게, 이 이케가미 씨는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인류학적인 관점에서 자폐 스펙트럼 당사자들이 있는 공동체에 들어가서 참여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기술을 했기 때문에, 말하자면 과학적으로 그들의 삶과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정신세계를 기술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부분은 저는 상당히 지금까지 자폐 스펙트럼과 관련된 담론과는 매우 다른 특별한 점이라고 좀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저희가 중요하게 이 책에서 나오고 있는 단어가 신경 다양성이라는 단어인데, 다양성이라는 측면을 요즘 사회가 굉장히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강조하게 됐는데, 그래서 예전보다 살기가 힘들어졌다고 불평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느낀다 하더라도 한두 명이 불편하게 느끼는 거는 우리가 가능한 한 지양하고 하지 않도록 해야지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현대 사회가 갖고 있어야 하는 어떤 이상적인 지향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면에서 자폐라는 이야기도 장애나 아니면은 무슨 그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우리가 갖고 있는 다양성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얘기가 이 자폐 스펙트럼과 하이퍼월드라는 책에는 상당히 뭐라 그럴까 실증적이고, 또 매우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가 깊이 있게 소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 계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 들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장애라고 하는 거를 지금도 매뉴얼로 결정을 해 놓고 미국에서 만드는 매뉴얼이 항상 전 세계 기준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그 장애, 약간 디스오더라고 하는 어떤 장애라는 거를 정의하는 매뉴얼 속에 과거에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장애라고 도저히 볼 수 없는 것들이 장애라는 방식으로 기술이 됐었어요. 예를 들어 저도 이거는 제가 어, 역사적인 어떤 증거로서 찾아보면 있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가출 이런 게 장애였다고 해요. 집에서 나가는 거. 그리고 한동안 동성에 대한 어떤 성적으로 호감을 느끼는 것도 장애였다고 하죠. 근데 실제로는 그런 게 장애라기보다는 지극히 사적인 어떤 취향, 호감, 아니면 성향, 성격 이런 거였던 거죠. 사실 그런 거를 장애라고 이야기했던 거는 저는 굉장히 차별적인 사회였고 예전의 사회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 않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의외로 우리가 자폐증 아니면 자폐장애라고 얘기했던 것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정신세계의 다양성의 하나더라. 그런 의미에서 저는 자폐증이 아니라 자폐 스펙트럼이라는 말을 쓰는 게 옳다고 생각하고요. 더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점에 대해서 강조하는 게 이제 신경 다양성이라는 개념인 것 같아요. 지금 다양성이라는 얘기가 여기저기 많이 나와서 이게 좀 뭐라 그래요? 그 politically 그 correctness라는 얘기 많잖아요. political correctness라고 아시나요? PC라고도 그러더라고요, 요즘에는. 그런데 이 정치적으로 올바르다고 한 얘기가 여기저기 나와서 피로감을 느끼신다는 분도 있는데, 저는 이런 얘기는 피로감을 느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에서 PC라고 이 다양성에서 소수파 계시는 분들은 얼마나 삶이 피로하셨겠어요. 다수파 있는 사람들이 조금 필요한 게 뭐가 그렇게 대수라고 이걸 갖고 필요하다 얘기하는가? 저는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비판적인 생각이 들더라고요. 신경이 다양하다라는 개념이 저는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하고, 자폐증이 아니라 우리는 스펙트럼으로서 봐야 되고, 사실은 이게 자폐뿐 아니라 다른 어떤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삶에 대한 태도에서도 어쩌면 중요할지도 모르는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신경 다양성이라는 개념이 실제로 나오게 된 계기도 이 책에서 소개가 되죠. 이게 가상 공간의 문화와 관련된 거였어요. 인터넷 문화. 인터넷 문화라는 소개를 보고 인터넷에서 굉장히 더 편하게 느끼는 사람들이 많고, 또 인터넷에서 많은 성과를 내는 사람들이 자폐 스펙트럼을 좀 갖고 있는 것 같더라. 자폐 스펙트럼적인 성향을 갖고 있더라. 라는 방식의 관찰이 많이 이루어졌고요. 그런 면에서 신경 다양성이라는 개념과 저는 이제 가상 공간, 인터넷 문화라는 거를 조금 연결을 지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실제로는 하나만 슬라이드를 앞으로 넘어가 볼게요. 아까 다양성이라는 개념을 얘기하기 위해서예요. 어, 전혀 블랙박스처럼 우리가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안 했을지 모르지만, 신경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은 저도 우리라고 얘기하는 게 맞을지 모르겠어요. 저도 스펙트럼 어딘가에 있으니까요. 근데 저는 많은 게 조금 전형적인 사람이니까 그냥 우리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전형적인 사람이 스펙트럼을 가진 사람을 볼 때 조금 나랑은 달라라고 느끼는 것처럼, 스펙트럼인 사람이 전형적인 사람을 볼 때도 다르다고 느끼는 거예요. 본문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전형적인 사람을 NT라고 불러요. 뉴로티피컬. 신경 다양성은 이제 뉴로 다이버시티라면, 뉴로티피컬이라는 게 이제 저 같은 사람이죠. 맞아. 신경 정형성을 가진 사람들. 약간 다수파인 거죠. 되게 티피컬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은 뭐냐? 신경 정형인이 아니라 자폐를 갖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저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이건 일종의 미러링적인 건데, 신경 정형을 가진 거는 일종의 정신 장애다. 우리가 지금 이 뉴로티피컬들이 기본적으로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보아왔죠. 장애다. 그리고 이 얘기가요, 농담으로 나오는 얘기예요. 이게 이 책이 뭐 주제라기보다는 이 책에서 신경 다양성이랄까 스펙트럼을 가진 사람들이 갖고 있는 웹사이트에 신경 다양성인 사람들이 미러링을 하는 조크로서 올려놓은 내용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NT란 무엇인가? 뇌신경 장애다. 이것도 장애인 거예요. 그리고 주증상은 사회적인 평판에 극단적으로 신경을 쓰고 자기중심적이고 사회적 순응을 해야 된다는 집착이 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사람한테 보여지는 신경 정형인들의 모습이죠. 비극적이게도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출현할 확률이 높고 현재 확립된 치료법도 없다. 근데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공격적이고 차별적인 말인데 실제로는 티피컬한 신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스펙트럼을 가진 사람들을 이런 방식으로 대해왔던 거죠. 사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당사자분한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이 표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셔요? 그랬더니 그분은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이 하고 싶은 말이 뭔지는 알겠는데 이것도 역시 굉장히 차별적으로 느껴져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장애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장애자에 대한 차별적인 시각도 들어가 있는 거죠. 장애인 혹은 우리가 다양성이라는 거를 다룬다 라는 거는 이렇게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책이 저희한테 굉장히 많은 과제와 뭐랄까 시사점을 던져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스펙트럼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스펙트럼을 가진 사람들은 좀 늦을 뿐이야. 언젠간 능력을 발휘해. 근데 저는 그거는 굉장히 차별적인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아니라 그냥 그것이 자체로 개성이고 그것 자체로 충분히 행복할 수 있고 그것 자체로 또 사회적으로 쓸 수 있는 길도 많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그거는 사회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것이지 그 개인의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 지금까지 스펙트럼을 가졌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항상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방식으로 이야기되거나 이해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인터넷이나 가상 공간이나 요즘에는 인공지능이라는 이야기도 굉장히 많죠. 이런 새로운 개념들이 나오면서 실제로는 스펙트럼적인 어떤 취향 아니면 스펙트럼적인 성격을 가지신 분들이 사회에서 활약할 수 있는 길들은 훨씬 더 넓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AI 같은 경우에는 그 AI가 가지고 있는 어, 뭐라 그럴까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의 표현이나 기술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결국은 그 AI와 공존하는 삶을 가져간다고 했을 때는 AI가 갖고 있는 디테일을 아주 세심하게 캐치할 수 있거나 판단하거나 변별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이 스펙트럼을 가지신 분들이 AI 분야에서는 상당히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근데 물론 그것이 저는 이 신경다양성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본질적인 이유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금까지는 장애라고 그냥 어떤 의미에서 사회적인 무대에서 바깥쪽으로 밀어버렸던 분들을 사회적인 무대로 다시 어, 포용을 하고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 것인가라는 부분이 실제로는 이 디지털 혹은 인공지능, 메타버스라고 하는 가장 최신 개념들과 아주 맞닿아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공유를 일단 중지를 해보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어, 이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굉장히 뭐랄까 저한테 굉장히 이 강력하게 충격이랄까 인상을 남겼던 게 아바타는 모두 자폐증적이다라는 이야기예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인터넷이 훨씬 편한 때 있잖아요, 우리. 그리고 인터넷이라는 것이 카톡으로 얘기하는 게 그냥 대면보다 편한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그거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은데, 실제로 우리는 더 많은 시간을 가상 공간에서 보내고, 더 많은 이야기를 디지털로 하고, 그냥 어떻게 보면은 오픈 채팅에서 만난 사람들이 나한테 더 친근한 사람일 수도 있고, 그런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렇게 오프라인 공간이나 대면 공간을 편하게 느끼지 않는다는 것을 이것이 일종의 장애라든가 문제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을 건가? 저는 사실 신경다양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갖고 있는 사회적 맥락, 문화적 맥락이라는 거는 앞으로도 점점 더 중요하고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책이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건드리고 또 재미있게 건드리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책을 번역을 했고, 지금도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좀 연구를 많이 해 나가고 싶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책을 읽고 여기 오신 다른 선생님들께서는 또 어떻게 읽으셨는지, 또 어떤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으신지,
저도 굉장히 큰 흥미가 있고요.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좀 농후한 진한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정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